오늘 이 제목을 삼세불상 그랬는데 불상은 불상인데 삼세불이라고 하는 불상에 관한 이야기고 또 삼세불상 속에 있는 복장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송광사에 전해오고 있는 역사적 사실 이런 것에 대한 오해도 많이 좀 해명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그럼 강의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뭐 하려고요? 뭐가 필요해? 강의는 이렇게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지금 절에 지금 우리가 법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시작하는 거죠. 송광사 이제 이 삼존불은 지금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 그 문화재 앞에는 제메토 이런 것이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제메토 이렇게 적어져 있는 그 연유는 어디서 온 거냐면 조선총독부에서 1918년에 조선총독부에 이제 항모국이 만들어지고 그 항모국에서 조선 그 문화의 유적, 역사적 전통이 남긴 많은 유물들을 일체 전수조사를 했어요. 1918년에. 그러니까 일제가 1919년에 이제 김인영이잖아. 지금 올해가 이제 100주년 되는 해였는데 1918년에 항모국을 만들어 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면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다고 그래서 어떤 것은 국보 1호가 되고 어떤 것은 국보 2호가 되고 이러질 않았어요. 항모국에 그 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물대장. 그 유물대장에 어떤 것이 1번에 기록이 됐는가 그것에 따라서 나중에는 이제 국보 1호가 되고 국보 2호가 되고 보물 1호가 되고 보물 2호가 되고 막 이제 이런 결과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보 1호, 2호 이런 것에 대한 차별은 없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국보 1호니까 더 중요하고 국보 87호 금동 금동열애상 이런 거는 덜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에 우리 삼세불도 국보 보물 1274호다 그러는데 1274호니까 보물 중에서 1274번째로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보물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 본존불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그 좌우에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서 이렇게 바라본다는 말은 향측 그럽니다. 부처님을 향해서 바라본다 해서 그거는 향측 좌측면에 이제 아미타 부처님 계시고 향측 오른쪽에 동방약사열애불이 계시죠. 이 불은 소조불로 조성되어 있고 높이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 키에 한 3배 정도 우리 키 성인 남자 키에 3배 정도 커요. 한 5m 40, 5m 한 60 요 정도 되니까 37은 21 해도 한 성인 키 한 3배 정도 되죠. 그보다 더 큽니다. 굉장히 큰 부처님입니다. 이 부처님은 황토로 조성이 됐어요. 내가 어제 문화재청에 그 문화재청장이랑 와서 이렇게 안내하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 문화해설사가 안내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소조불을 진흙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진흙으로 하지 않고요. 황토로 했어요. 황토. 이쪽에 전라도 지역, 익산 지역, 저기 삼례, 익산 이런 그 왕곡리 이런 데 가면은 붉은 황토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붉은 황토만 봐도 기운이 느껴지죠. 그 황토를 재질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본전불 속에는 이게
본전불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본전불 속에서. 그 본전불 속에서 나온 유물 대부분은 지금 금산사 성모박물관에 지금 위탁해서 지금 보관 중인데, 금년에 지금 부처님 복장에서 나온 성보 그 많은 유물들, 복장 유물, 이름하여 복장 유물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금년에 전부 다 보존 처리를 해서 잘 이렇게 보존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나온 것 중에서 이제 부처님의 가운데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복장 유물에서 나온 게 후령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경전들, 법화경을 중심으로 한 경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란이를 찍은 거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이제 후령통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것하고 함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서가모니 부처님 조상기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조상기. 한번 넘겨볼래요? 이 넘기는 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가지고 있질 않아서 말이죠. 아, 그래? 네. 저기 이게 지금 복장에서 나온 복장 유물인데요. 이 유물 가운데서 이런 통 속에 많은 이런 다란이가 이렇게 넣어져 있었고, 이 복장 유물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어요. 이거는 이 통을 갖다가 호령통이라고 그래요. 호령통. 호령통이 만들어진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면,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한 250년, 280년, 300년 이렇게 되면은 인도의 마투라 지역이라고, 뉴델리에서 파키스탄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불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이제 불상이 만들어지는데, 불상을 만들어서 불상을 이렇게 조상을 해놓고 보니까 이 불상이 인격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느끼는 희노애락, 뭐 이렇게 지혜로움, 뭐 이런 것들을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다움 이런 걸 인격이라고 그러는데, 불상을 조상을 해놓고 불상을 조상한 이 조상된 불상, 그 형상에 부처님의 인격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뭐 미간 백호상, 여러분들 부처님 보면 항상 미간 백호상이 있죠. 이 미간 백호상을 만든 거는 불상이기는 하지만 이 불상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지혜의 광명이 항상 나오고 있다 해서 미간 백호상을 만들어요. 이제 그러던 것들이 시간이 더 지나고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500년, 600년 이렇게 더 지나면,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500년, 600년이 됐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계속 설해주고 계시고 그러한데, 그러면 이 불상과 지금 살아서 우리에게 법문을 해주고 계신다고 하는 그 서가모니 부처님과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래서 그런 고민 끝에 나온 게 이 후령통입니다. 후령통. 부처님을 조상을 하면 복장을 만들죠. 복장을 만드는 것은 부처님 뱃속이 살아있는 사람과 같이 오장육부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오장육부가. 지금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이쪽에서 나온 불상들을 보면 부처님의 복장에 부처님의 그 오장육부가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는 그런 불상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 시대가 약간 지나고 나면 오장육부를 만들어서 넣는 것은 어려우니까 부처님이 우리에게 설법하고 계신다.
살아계신 부처님과 같이 돌아가셨지만 상으로 조상된 부처님이지만 그 부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설법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 후령통을 만들었습니다. 후령통. 후령통이라고 하는 걸 후라고 하는 것은 목구멍 후자예요. 응? 령이라고 하는 것은 요령할 때 그 소리날 영자.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는 것과 같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복장에 이거를 이렇게 넣어 놓음으로 해서 그 조상된 서가모니 부처님의 불상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과 같은 설법이 울려나온다 해서 이 후령통을 넣습니다. 이 후령통 속에는 살아있는 사람과 같은 설법을 하는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형상화해서 만들어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 속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인격을 대변할 만한 진기한 것들을 넣습니다. 진기한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여기에 나온 경전들, 서가모니 부처님의 경전들도 많이 들어가고 또 서가모니 부처님의 진언 이런 것들을 또 넣은 것도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오보라고 되어 있는데 5가지 보배 이런 것들도 넣고요. 오약 5가지 약 그래서 진기한 약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오약 이런 것들만 조화롭게 먹어도 병이 안 걸린다는 건데 오보, 오약 이런 다라니 이런 것들을 이 후령통 속에 넣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셨지만 열반하셨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에게 설법하신다 이런 것들을 형상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서가모니 부처님의 조상기는 이 후령통 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후령통 옆에 다른데 붓글씨로 이렇게 잘 써서 배접을 해서 잘 보관된 그런 것으로 이와 같은 조상기가 나왔습니다. 조상기라고 하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조상했다, 만들었다 이 말이죠. 만든 기록이라는 말입니다. 조상기. 여기에 앞에가 조상기라고 하는 말은 쓰여져 있지 않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을 조상할 때 어떤 전말, 어떤 염원, 어떤 사람들이 동원돼서 이거를 조상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말을 기록했기 때문에 후대 우리들이 붙이기를 조상기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나누어드린 페이퍼 가운데에서 페이지가 사뭇 뒤쪽으로 가는데 이 페이퍼가 이게 저게가 안 돼 있어서 말이죠. 이겁니다. 우선 이것을 좀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에 있는 내용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조상을 해놓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조상을 하면은 황토로 이렇게 부처님을 조상을 했는데 황토 그대로 이렇게 모실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금을 입혀야 되는데 그때 금을 어디서 어떻게 누가 구해다가 그거를 개금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빨리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문에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불상 화주 행적, 불상을 화주한 사람의 행적, 그 사람이 어떤 전말을 가지면서 이 금을 구해다가 황토로 빚은 부처님께 이렇게 개금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전주는 부입니다. 조선시대에 부가 3개 있을 때도 있고 4개 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한성부가 있고 경주부가 있고 그 다음에 서경에 부가 설치되기도 하고 폐지되기도 하고 그러고 전주에 부가 있습니다.
대구도 부가 설치되기도 하고 대구부 뭐 폐지되기도 하고 그런데 전주부하고 경주부, 한성부는 항상 상시로 설치된 부입니다. 부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보면 특별시 정도 되는 행정 단위고 이 부에 부윤이라고 하는 그 행정 책임자가 있는데 그분은 종일품 그러니까 판서들하고 같은 급의 관직자가 이렇게 파견이 됩니다. 전주부의 동령, 전주부 동쪽 관할하에 이 영자는 관할하 이런 말입니다. 전주부 동쪽 관할하에 종남산 송광사가 있다. 전주에 동쪽인가요? 지도로 보면 지도로 보니까 북쪽 같아. 동쪽? 그냥 우리는 그냥 동쪽으로 믿어요. 북쪽이라도 뭐 우리가 동쪽이라면 동쪽이지 뭐. 동쪽에 종남산 송광사가 있다. 대법당, 큰 법당을 만들고 불상 3존, 불상 부처님 존상 3존을 신조성했다. 새롭게 조성했다. 그때 화주라고 하는 것은 권화주라고 그러기도 하고 선화주라고 그러기도 해요. 화주라고 하는 것은 인연을 모으는 사람들을 화주라고 그럽니다. 화주라고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종불사 하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화주가 되어달라고 했는데 그런 말이죠. 화주의 승명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승명은 송광사 법당에 불상을 조성하고 대웅전을 짓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전통시대, 조선시대와 고려시대 이럴 때는 그 절에 계신 원로들이 화주가 됩니다. 가장 원로가 화주가 돼요. 내가 이렇게 절에 우리 송광사도 이렇게 보면 젊은 사람들은 화주가 잘 안 되고 나이 든 신도들이 화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이 맞구나 싶어. 이 화주 승명이라고 하는 이분이 우리 회주 스님도 그러니까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왜 화주가 될까?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봤더니요. 우선 저만 해도 화주 같은 게 좀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잘 못하는데 우리 회주 스님이 우리 절에서 가장 원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주 스님은 화주로서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러겠습니까? 회주 스님만큼 송광사에 간절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회주 스님이 가장 송광사의 발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간절한 생각을 회주 스님이 가장 많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드셨지만 내가 이번에 이거 꼭 이루고 그러고서 내가 죽어야 될 건데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내가 이거 한번 해야 되는데 그래 내 후세에 남겨야 되는데 이런 간절한 생각이 회주 스님만큼 강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선 나부터도 말이죠. 그런데 좀 부끄러운데 저도 좀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이 화주는 절에 있는 가장 원로들이 되는 직임입니다. 고려시대 때는 화주라고 않고 이 화주라는 말을 집연 그랬습니다. 집연. 인연을 모은다 해서 집연. 나중에 이거 보다 보면 나오는데 절의 소임 가운데에서 절에 이제 주지도 있고 여러 가지 소임이 있죠. 그 소임 가운데서 상시로 설치되어 있는 소임 말고 어떤 일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설치된 직임으로는 이 화주가 집연, 화주가 아주 중요한 소임입니다. 이 화주였던 승명이 지, 권문, 지, 갖고서 이 말이죠. 이거는 갖고서 뭘 갖고서? 권문, 권선문을 갖고서. 권선문이 뭔지 아시죠? 알아요? 지, 권문, 이 권문을 가지고서 권선문을 가지고서 출왕 경성이라 출왕 나갔다 이 말이죠. 어디로? 경성으로 갔다. 경성. 이 경성이라는 말도 이 글이 1641년에 쓰여진 글인데 거기에
경성이라는 한문이 나와요. 경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대개 서울을 한성이라고 그랬어요. 대전회통이나 경국대전 같은 데 보면은 한성부 이렇게 돼 있어요. 경성부 이렇게 안 돼 있고, 나는 이 경성이라고 하는 말이 일제가 붙인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경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출왕경성했다. 경성으로 갔다. 그래서 단신지제, 구했다 이 말이죠. 구한다는 말은 화주를 하려 이렇게 애를 썼다, 그 말이고, 단신지제, 단신이라고 하는 말은 단월들, 청신사들의 시주를 구할 때 말입니다. 단신지제, 일일 대도지상, 일일 어느 날 대도지상, 큰 길 위에서, 뭐 작은 골목길이 아니고 종로나 뭐 이런 큰 길 위에서 행봉, 다행히 봉 만났다. 일단월, 한 단월을 만났다. 한문은 읽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상상력을 가지고 막 읽으면 됩니다. 특별한 법칙이 없어요. 한문은 상상력을 가지고 막 읽어내면 그 읽어지는 거예요. 내가 터득한 방법이에요. 나는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한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무조건 한문을 보고서 막 읽어가면은 이게 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문 보면은 어려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막 읽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읽어지는 거예요. 예? 예. 일단월, 한 단월을 만났다. 바로 이 사람이 세자 근시인이다. 세자의 근시,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근시인은 근시인. 그러면 요즘에는 뭐겠어요? 뭐 시자다 뭐 이런 얘기, 보필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겠지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군가? 백실남이다. 백실남. 이름이 백실남 그러니까 별로 이름이 어감이 별로 안 좋죠. 에? 그런데 조선시대 중기 이럴 때만 해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세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40세 다 넘었죠? 에? 왕실의 왕세자도요, 10살이 안 돼서 죽은 사람이 허다하고요, 20살 넘겨서 장가가 가지고 뭐 애 한둘 낳고 죽은 사람도 정말 많고, 나이가 50이 될 때까지 산 사람도 드뭅니다. 왕실 사람도. 왕실의 내이들이 그렇게 병을 치료하고 좋은 거를 주고 먹는 거를 정결하게 해서 주고 그래도 50세를 넘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유별나게 스님들은 연세가 70된 스님들도 많고요, 80이 된 스님도 있고 그래요. 이따가 여기 더 뒤에 가면은 뭐 진묵대사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진묵대사도 71살까지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사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내가 절에 오니까요, 나이가 40이면 큰 스님이고 노스님이더라고요. 근데 나는 뭐 40이 아니라 지금 뭐가 됐는데도 누가 나한테 그렇잖아요. 억울하면 뭐 머리 허옇게 하고 댕기든가. 이름이 백실남이에요. 이 전통 시대에는요, 사람 이름을 굉장히 의미를 갖고 이렇게 의미를 짓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름을 지으면 부르기 좋게 많이 짓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이름을 지으면 다 이렇게 의미를 갖고 지어요. 이름 좋죠? 내실 있는 남자라고. 에? 성은 백시요 이름은 실남이라. 이 조선시대 이런 이름 많이 나옵니다. 우리 화주 거기에 내용에도 보면은 이름이 개똥이 이런 이름도 나와요. 개똥, 문개동 그래. 개동,
개동이라는 말은 개똥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개동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제가 사는 동네가 개동이었어요. 그래. 예. 근시인 백실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 화주는 여기에 승명이라는 분이죠. 이 승명. 이 화주는 예배를 하고 누구에게? 백실남에게 예배를 하고 이 조불 도금지사 조불 부처님을 조상하고 금을 입히는 일을 말씀을 드렸다. 백실남에게. 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지변을 하려면 이런 것을 잘 하셔야 되죠. 그리고 서언양구라 말을 조용히 해서 마치고는 양구했다. 가만히 기다렸다. 그랬다면 이 백실남이라고 하는 분이 생린지라 생린지 생 일으켰다 이 말이죠. 린 참 그 가엾구나. 지금 저렇게 불상을 크게 만들어서 거기다 금을 입히려면 금이 그게 간단치 않게 많이 들어갈 건데 그 금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서 이 백실남이 그 얘기를 듣고서 참 가엾다, 딱하다. 요즘 말로 딱하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승, 이 화주하는 승명이라고 하는 승이 승명에게 그런 딱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서는 고 말씀을 드렸다. 누구에게? 고세자 세자에게 말씀을 드렸다. 그랬더니 가지라. 그랬더니 세자가 그러하구나. 그런 일이 있구나. 이래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나중에 설명을 좀 해야 될 분이 이 세자라고 하는 분이 지금 이제 한 분이 나왔습니다. 이 세자는 소현세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소현세자. 이 조선시대 왕실이 복잡한데 왕실이 왜 복잡한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의 조선의 왕 그러면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요 한 네 정도의 왕이 있을 건데 선조는 본래 그분이 왕실의 적손이 아니었어요. 적손이 아니었는데 명종이 죽을 때 세자가 없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자가 없이 이제 죽으니까 이거 왕을 누구로 만들까 하다가 대신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데 제일 야무지고 똑똑한 가문이 벌족하고 이런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내면 대신들이 힘이 약해지잖아요. 태종 이방원이 같은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 놓으면 관직자들이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관직자들은 어떠냐? 적당하게 바보 같은 사람을 왕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노력을. 그런데 선조는 명종 다음에 이제 선조가 왕이 됐는데 선조는 지금 그 서울로 보면은 성 안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선조는. 그럼 어디 살았나? 동작구에 살았어요. 동작구. 동작구라고 하는 말이 서울 동작구 아시죠? 동작구라고 하는 말이 그 청동할 때 그 동자에다가 까치 작자를 씁니다. 새 중에서 뭐 그게 얼마나 까치가 그 참새 작자, 참새가 얼마나 그게 사람들한테 관심을 끄는 새인지 모르겠는데 이 선조는 4대 성문 안에서 살던 왕족이 아니고 밖에서 살던 정말 참새 같은 까치 같은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별 볼 일 없는 분이었어요. 선조가. 그분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이제 선조한테는 왕후가 2분 있었고 빈이 2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조는 임진난을 겪었기 때문에 임진난통에 부인이 그렇게 4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4명도 뭐 많지만 요즘으로 보면 큰일 날 소리지. 그렇지만 옛날에는 왕이 부인이 4명이라는 것은 아주 적어요. 그런데
첫 번째 왕후는 의인왕후라고 하는 분은 전쟁통에 죽었어요. 전쟁통에. 두 번째 왕후는 전쟁에 이제 임진난이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왕후를 또 이제 다시 드리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선조의 그 이제 빈이 두 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세자하고 관련된 얘기입니다. 세조한테 빈이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이제 김씨라고 인빈 김씨라고 하는 분이 한 분 있었고 인빈 김씨 계통 사람들이 우리 송광사와 많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빈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공빈. 뭐 여러분 사극을 많이 봐서 공빈이 누군지 그런 건 뭐 많이 알고 계실 건데 공빈 계통에서 나온 사람이 광해군이에요. 광해군은 공빈, 왕후에서 낳은 자식이 아니고 빈에서 낳은 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는 왕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전쟁통이다 보니까 광해군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되고 나서는 이 광해군 같이 왕을 잘한 왕도 그렇게 드물어요. 광해군이 굉장히 개혁 정치를 많이 하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제 폐비를 시키면서 막 밑에 이제 조정이 막 떠들썩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제 밀려나고 인조가 이제 다시 왕이 되고 그랬는데 이 세자라고 하는 이분은 광해군이 물러나가고 그런 인조 반정이 일어나면서 인조의 첫 번째 세자입니다. 그 세자가 소현세자예요. 소현세자. 소현세자의 동생이 복림대군입니다. 복림대군. 나중에 효종이 됐는데 이 소현세자라고 하는 분은 임진난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쳤고 그러고 나서 광해군이라고 하는 왕이 그냥 자기 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래도 왕후였던 선조의 그 부인이었던 왕후를 임목대비를 그 서궁으로 내쫓고 막 그랬잖아요. 서궁은 지금은 서궁은 시청 앞에 있는 그 경희궁, 서울시청 앞에 있는 궁 그거 이제 경희궁인데 경복궁에 살던 그 임목대비를 왕궁에서 서궁으로 내쫓고 막 폐비를 시키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복잡해진 그런 상황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1627년에 이제 청나라 만주족들이 이제 여기를 쳐들어오는데 그것을 그대로 다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자가 정묘호란 때 1627년에 이제 정묘호란이 일어나는데 이 정묘호란이 일어났을 때 이 세자가 피신을 가는데 어디로 오는가 하면은 전주로 옵니다. 세자는 저분이 왕족이니까 이씨겠지요. 그러잖아요. 이씨고 이씨들의 본고장인 전주로 정묘호란 때 피신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자가 전주로 피신을 올 때 이분을 호종하고 오신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우리 저기에 사적비 비문의 글씨를 쓴 신익성이라는 분입니다. 신익성. 신익성이라고 하는 분은 누군가 하면은 신익성이라고 하는 분은 세자의 아버지가 인조지요. 인조의 동생입니다. 아니, 인조의 동생이 아니라 인조의 여동생과 결혼한 분입니다. 인조의 여동생. 그러니까 소현세자로 보면은 신익성은 우리 저기 글씨를 그 사적 비문의 글씨를 썼던 신익성이라고 하는 분은 이 세자의 뭐가 되는 거예요? 고모부가 되나? 고모부가 되죠. 고모부가 되는 겁니다. 고모부가
동양이 신익성이 이 세자를 데리고 정묘호란 때 전주로 피신을 와요. 전주로 피신을 오면서 그때 송광사와 인연을 맺습니다. 이 세자가. 나중에 정묘호란이 끝나고 1636년에 병자호란이네, 병자년에 다시 청나라 군사가 쳐들어오는 거죠. 병자호란은 내가 그 병자호란 전에 이렇게 전기 같은 거를 좀 읽어보고 그랬는데, 병자호란은 참 그 치욕스러운 정말 전쟁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가장 치욕스러운 전쟁이 아마 병자호란이었을 것 같아요. 일본인 외가 쳐들어올 때도 그렇게 굴욕적이지 않았습니다. 청나라 군사가 만주족이 12월 1일 날 심양을 출발하는 거예요. 중국에 심양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녕성 그 심양을 출발을 해가지고 12월 1일 날 출발해서 평양에 도착하는데 6일이 걸렸어요. 6일이 걸리고 서울까지 함락하는데 12일이 걸렸어요. 심양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12일 만에 서울을 함락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조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 가야 되는데 도망갈 데가 없어. 정묘호란 때는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런데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나서는 이거는 갑자기 강화도로 지금 피해갈 뭐가 없는 거예요. 요즘같이 전화로 국경에서 청나라 군사 지금 일어나가지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빨리 피하세요. 그랬으면 전화 받고 얼른 갈 건데 그때는 전화가 없으니까 멍하고 있다가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했어요.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할 때 이 세자도 전주로 다시 피신을 오지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함께 들어갔어요. 그래 이 세자가 끝까지 남한산성을 고수하면서 여기서 죽자 그러는 거예요. 인조한테. 그런데 인조가 그 청을 뿌리치고 가서 굴욕적인 조약을 맺지요. 그게 이제 삼전도 조약이라는 겁니다. 서울에 가면은 송파나루에 삼전동이라는 동이 있어요. 삼전동. 삼전동은 어디냐면은 삼전동이라고 하는 데는 서울에 잠실체육관 있죠. 잠실체육관. 거기에서 거기 근처입니다. 거기 근처. 거기 지금도 삼전도 비가 있는데 이 삼전도라고 하는 삼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전이라고 하는 것은 굽신거리는 굽힐전자란 말이에요. 3번 굽혔다는 말인데 그 청나라 2대 황제가 태종이라는 분이에요. 태종. 그 태종한테 절을 한 번 하고 읍을 3번 한 것을 3번 했다 해서 삼전동입니다. 삼전도. 그 도라고 하는 말은 나루타라는 말이고요. 청나라 황제한테 절을 한 번 하고 3번 굽신거리는 것을 3번 했던 나루타다. 그래서 그걸 이제 삼전도라고 그러는데 이 삼전도에서 세자도 청나라 태종한테 그 예를 올리면서 병자호란을 아주 치욕스럽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자는 중국으로 볼모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 세자의 부인은 세자빈 강씨라고 조선시대 여자 가운데서 아주 걸출한 여자입니다. 세자빈 강씨라고 하는 분하고 둘이서 심양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청나라가 그때는 수도를 심양에 두고 있었지만 점차 이렇게 국력을 더 이렇게 가다듬고 해가지고 당시 명나라 수도였던 북경을 쳐요. 그래서 이제 북경으로 옮겨갑니다. 그때 이 세자는 그의 처 세자빈 강씨하고 함께 또 북경까지 갑니다. 세자빈 강씨는 어떤 분인 거니? 내가 아까 신익성이라고 하는 분 저쪽에 우리 송광사 사적비를 쓰셨던 분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익성의 누이가 강씨 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강씨 집으로 시집을 가서 그 강씨의 손녀딸입니다. 그 강씨 집안의 손녀딸. 그 사람이 소현세자의 부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갖다가 세자빈 강씨 그래요. 조선시대는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거기서 거기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 사람은 이 집 시집 가고 이 사람은 이 집으로 장가 가고 이 사람은 이 집으로 가고 다 그러고 살아요. 세자가 중국에 볼모로 가서 잡혀가서 소현세자가 중국으로 가서 보니까 자기가 남한산성에 가서 청나라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 저항하고 화친하지 맙시다. 이래 했던 것을 깊이 반성했어요. 왜냐? 중국은 가서 보니까 우리 조선에서 생각하던 중국이 아닌 거예요. 너무 발달했고 무슨 너무 조선에서 안 본 것들이 너무 많고 안 보던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농업 기술도 우리 조선에서 하는 농법하고 중국의 농법은 너무 달라서 소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중국이. 그러니까 소현세자가 볼모로 잡혀가서 1633년에 볼모로 잡혀가 가지고 1645년에 이 사람이 옵니다. 그동안에 2번 조선을 방문했어요. 인조한테 문안 인사드린다고 해서 그 허락을 받고 2번 방문하고 내나 중국에 이제 심양에 있고 북경에 있고 이제 이렇게 지냈는데 그때 지내면서 중국의 발전된 이런 많은 것들을 배워가지고 오면서 아, 내가 세자니까 언젠가는 내가 왕이 되겠죠. 왕이 되면 중국에 이렇게 발달된 청나라에 이렇게 발달된 농업기술이나 이런 기술들 이런 것들을 해서 조선을 잘 살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왔던 분입니다. 이 소현세자라고 하는 분은 조선시대 왕실에서 개혁운동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적임자였습니다. 가장 적임자. 이분이 중국에를 가니까 청나라에서 먹고 살게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질로 끌려온 사람이라고 먹을 것을 준비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고는 여기에 이렇게 너는 소양면, 대흥리, 이 송광마을 앞에 있는 뜰을 너에게 줄 테니 네가 알아서 경작해서 먹고 살아. 이런 것을 청나라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걸 둔전이라고 그럽니다. 둔전. 따라서 해보세요. 둔전. 둔전을 주는 거예요. 둔전을. 그러니까 소현세자가 이 둔전을 어떻게 개간을 해서 뭐 농사를 지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가만 보니까 청나라 사람들이 조선의 장졸들, 성인 남자들을 많이 데려다가 노예같이 부리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소현세자가 그 사람들에게 돈을 얼마간 주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둔전을 경작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남자들이 소현세자가 경작하고 있는 둔전에 와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하는 거예요. 생산품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팔아야 되겠죠. 근데 왕실의 세자가 장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세자가 장사를 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네? 그런데 소현세자는 그걸 과감하게 장사를 했어요. 중국에서 팔았어요. 많은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어서 중국에 끌려온 포로들을 그 포로를 데리고 오면은 만약에 여기에서 조선에서 데리고 간 뭐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면 간 사람에게 돈을 주고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자유인 평민으로 만들려면 그 사람에게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둔전을 경작해서 나온 것을 팔아가지고 돈이 남으면 그 사람들을 돈을 주고 팔아 자유인으로 만들어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둔전을 경작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소현세자가 중국에서 아주 그 명망이 아주 좋아졌어요. 자, 소현세자가 명망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으면은 우리 생각으로는 단순한 우리 생각으로는 아, 그 굉장히 잘했다,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겠죠. 그런데 인조의 입장이나 인조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현세자가 그렇게 명망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아까 내가 얘기했죠. 관료들은 어떤 사람을 왕으로 만들려고 그런다고?
적당히 멍청한 사람을 왕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소현세자가 너무 영특한 거예요. 수완이 너무 좋아. 그래 소현세자가 1645년 3월에 북경에서 이제 한성으로 옵니다. 그래서 한성으로 와서 지금 창덕궁에 사는 거예요. 창덕궁. 창덕궁은 그 현대건설 옆에 있는 그 궁이 창덕궁이죠. 여러분 서울 잘 알으세요? 잘 모르시지? 왕실 구경도 한번 가야 되겠어. 에? 요즘에요 서울에 궁시를 저녁에 달빛 속에서 궁시를 여행하는 게 있어요. 그거 신청하면은 굉장히 대접도 잘 받고요. 정취를 느끼면서 왕실을 구경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갑시다 그거. 이분이 이제 창경궁에 이제 이분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2달 만에 복살당했어요. 복살당. 2달 만에 독살을 당했어. 그랬는데 이 세자가 이 백신람이 지금 바로 그 시점에 이 백신람이라고 하는 분이 세자한테 가서 그 말을 들으니 참 좋은 일이다. 세자가 그랬다는 말입니다. 지금 11시 18분인데 어차피 뭐 다 못하니까 얘기가 끝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면 여러분들이 뭐 듣고 뭐 그것인가 보다 그걸 말아버리지. 응? 이제 그래 생각을 이제 참 가상하다 그 얘기를 듣고 소현세자가 생각을 했다.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요. 내 얘기하다 말았는데 조선시대 정말 그 왕실의 역사가 비극적인 게 많아요. 2달 만에 이 소현세자가 이제 독살을 당했는데 이제 아들을 독살시킨 거 아니에요? 인조가. 이게 얘가 너무 똑똑해. 자기를 이제 폐위시키고 왕이 되려고 그래. 왜 그런가? 청나라 사람들이 소현세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친청파야, 친청파. 응? 친명파도 아니고, 친아버지파도 아니고, 친청파예요, 청파. 청나라의 발전된 이런 것들을 조선에서 과감하게 채택해서 국가가 이렇게 거듭 발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였어요. 그러면은 세자빈 강씨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궁에서 쫓겨났으면 좋았는데요. 쫓겨나지 못하고 바로 독살당해요. 어떻게? 모함을 받는 거예요. 뭐 수라상에 독약을 넣어가지고 뭐 이래저래 했다. 그래가지고 독살당했어요. 세자빈 강씨가 왕조실록에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세자빈 강씨가 자기 남편 소현세자를 이렇게 독살을 하니까 본래 세자빈은 아침마다 왕한테 가서 이렇게 문안을 해야 돼요. 문안을. 그러면서 이제 며느리죠. 며느리가 와서 이렇게 문안을 하면서 아침 식사를 시작하는 것을 보던가 식사를 마치는 것을 보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조선왕조실의 법식입니다, 이게. 그런데 세자빈 강씨가 자기 남편을 그 독살하는 그 인조한테 가서 막 아침마다 가서 막 큰 소리로 떠들면서 울고 그러면서 저항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세자빈 강씨가 죽어요. 세자빈 강씨한테 그 소현세자한테 아들이 셋이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나이가 12살, 8살, 4살 이렇게 4명이 있었어요. 왕자가. 4명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강화도로
그 유배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죽어요. 셋째 아들은 궁 밖으로 내보내요. 궁 밖으로 내보내니까 당시에 제주도로 또 이제 보내서 제주도에서 살아요. 결국 그분도 소원이 없이 21살에 죽어요. 21살. 다 이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은 누가 되는가? 인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적당히 멍청한 복림대군이 왕이 되는 거예요. 복림대군이 왕이 되는데 복림대군은 그 사람이 뭐를 했는가? 소현세자는 청나라에 발전된 것들을 빨리빨리 채택해서 우리 조선이 개화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왕이 된 복림대군 효종은 뭐를 했겠어요? 청나라는 죽어도 안 된다. 명나라를 따라야 된다. 해서 효종은 북학, 청나라의 것을 배워야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효종은 북쪽을 징벌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졌다고요. 그러니까 참 국가가 참 어려워졌죠. 그 세자가 그 얘기를 듣고 가하다. 그거 참 잘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이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호국을 왕래하면서 이 나라는 청나라를 호국이라고 그럽니다. 이때 청나라를 호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호자가 무슨 호자요? 오랑캐 호자죠. 오랑캐 호자요. 송광사에 살던 사람들은 국제 정세가 그렇게 밝지 않아. 그래가지고 청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오랑캐인 거예요. 오랑캐. 그래 호국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글 쓴 것을 청나라 사람들이 봤으면 아마 송광사 부셔졌을 거예요. 이거 안 봤으니까 지금 그대로 있는 거지. 호국을 왕래하면서 득 얻었던 황금, 이 황금을 시이어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주였던 승명은 그 청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얻었던 이 황금을 주니까 이 승명이 금을 가지고서 금과 권선문 그거를 가지고 내려와서 그때 촉하에 서둘러 하래 내려와서 불러 모았다. 누구를? 양공. 금을 입히는 그 기술자들, 좋은 기술자들을 불러 모았다. 몇 명? 40여 명을 불러 모았다. 얼마 동안 공사를 했는가? 삼삭지간, 석 달 동안 공사를 일을 했다. 그래서 삼존불상, 대웅전에 있는 삼존불상을 장대하게 조성했다. 장대하게 조성을 했다. 좌상, 그 앉아 있는 것은 뭐 일장삼척이고 뭐 크기가 이제 얼마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대목입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화주 행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런 화주를 한 승명의 정말 그 노력에 의해서 대웅전에 있는 삼존불이 계금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불상을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서 이 불상을 만들었는가 하는 내용이 여기에 좀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거를 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조상공덕, 이러한 불상을 만든 공덕으로 봉위 받들어 행한다 이 말입니다. 뭘 하는가?
주상전하 수만세. 이 말은 뭔 말인지 알죠? 뭔 말이요? 여러 말은 알죠? 연속국에 하도 많이 나오는 말이니까. 주상전하 수만세요. 왕비전하 수재년이라. 이 재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대웅전에 늘 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거 볼 때 이 재년이라는 말 보셨죠?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이 재년이라는 말은 요즘에 이제 여성운동하는 분들은 이런 말들 보면은 기분이 좀 안 좋으시겠지만 왕비가 주상이 산 만큼 딱 그만큼 사시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기준으로 보면 안 맞는 말이요. 이 제자라는 말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똑같다. 똑같다. 그러니까 왕비 전하의 그 목숨은 주상과 재년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주상 전하가 만세를 사시니까 왕비 전하도 만세를 사시겠죠. 이런 것을 써서 거기다 넣고요. 그 다음에 세자 저하, 이 저자는 왕이 사는 데는 갖다가 전이라고 그러고요. 세자가 사는 곳은 저 그럽니다. 여러분들 뭐 요즘에도 그런 말 쓰죠. 관저가 어디가 있다 이런 말 쓰죠. 뭐 대사의 관저가 뭐 어디가 있다. 뭐 총리 관저가 어디가 있다. 뭐 성북동에 있다. 삼청동에 있다. 이런 얘기들 쓰잖아요. 이 저자가 그 저자입니다. 세자 저하는 수 천추라. 천추. 천년을 사시라. 이 말이고 속환 본국이라. 빨리 본국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란다. 여기에서 이 세자라고 하는 분은 소현세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소현세자. 내가 소현세자가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가서 2번 환국을 했었다고 그랬죠. 2번 환국을 할 때도 이게 청나라의 허락을 받고 와야 되니까 청나라에 구실을 붙여야 돼요. 구실을 붙인데 뭐라고 붙이겠어요? 뭐가 제일 좋아?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조퇴하고 싶으면은 구실을 붙여야 되는데 뭔 구실이 제일 좋아요? 아버지 아프다.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셨다 그러면 그 조퇴가 되잖아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 인조대왕이 아프시다는 서찰을 받으면은 이 외출이 가능한 거예요. 본국으로 왔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딱 2번 왔다 가셨어요. 2번. 예. 그 얘기고. 복림대군 증복수. 복림대군은 세자의 동생입니다. 세자의 형제들에게는 대군 칭호를 받습니다. 대군. 이 군자가 무슨 군자요? 임금 군자죠. 임금 군자예요. 임금 군자인데 왜 임금의 아들에게 대군이라는 칭호를 붙일까요? 대군이라는.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 10세, 그러니까 관세가 되기 전에 대부분 죽어요. 관세가 되기 전에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 관세라고 하는 말은 사춘기에 들어가는 나이를 관세라고 그래요. 관세. 가운데 중자를 위에 하나 쓰고 밑에다가 하나를 쓴 것을 관 그럽니다. 관. 사람이 행실을 이제 사람이 될 만한 나이가 됐다 해서 그걸 관세라고 그래. 그걸 이제 사춘기에 들어선 나이를 두고 하는 말인데 전통시대에 왕세자 아니라 누구라도 관세가 되지 못하고 사람이 많이 죽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우두에 걸려서 많이 죽는 거예요. 홍역.
지금은 뭐 그런 게 그렇게 큰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도 큰 병이에요. 요즘 뭐 그런 건 그냥 예방주사 이렇게 맞으면은 그거 별로 문제없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는 관세가 되기 전에 사람이 대부분 다 죽어요. 대부분 죽어. 대부분 죽어. 왜 그런가? 그 장티푸스라고 그래. 뭐라고 해요? 그거든? 홍역? 홍역. 장티푸스하고 홍역하고는 다르죠? 홍역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역 때문에 죽지 말고 대군이 되시라고 하는 의미의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정서를 담아가지고 그분들에게 대군이라는 칭호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는 뭐 애를 낳을 사람은 없고 손자, 손녀를 낳잖아. 그러면은 태명지잖아요. 태명을 이렇게 거창하게 지어주셔야 돼. 태명을. 누구는 뭐 태명을 어떻게 지었냐니까 홍콩이라고 지었대요. 홍콩. 복림대고는 증복수라. 복과 수명을 더욱더 키우고 그 다음에 역위 환국이라 또한 환국 우리 국가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를 여기다가 담고 있습니다. 이게 이 조상을 한 사람들 그 발언 내용 가운데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걸 보면 아니 무슨 송광사에 불상을 조상해 놓고 무슨 뭐 왕비자 무슨 세자 국왕전 뭐 이런 말만 주상제나 이런 말만 이렇게 써놨어. 이게 너무 실망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송광사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아까 내가 얘기했던 정묘호란 때 소현세자하고 신익성이라고 하는 분이 이쪽으로 전주로 피신오면서 그 왕실과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 절이 복원이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갔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여러분들하고 그 4.27 휴전선 방문하는 거 거기에 가서도 내가 가면서도 했던 얘기인데요. 국가를 지켜내고 국가를 발전시키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통일을 하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국민 개개인이 통일에 대한 열망이 있고 통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게 통일이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가 통일하는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 외가 침입해 들어오고 청나라가 침입해 들어오고 외가 2번 침입해 왔잖아요. 대규모로 뭐 침입해 들어오고 임진왜란, 그 다음에 정유재란, 그렇죠? 정유년에 다시 쳐들어왔다 해서 그는 정유재란 그래요. 정묘호란, 정묘년에 들어와 1627년에, 그 다음에 1636년에 병자년에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4번의 전란을 거쳤지만 조선이 안 망했어요. 조선이 안 망한 것이 왕실에서 잘해서 조선이 안 망한 게 아니에요. 왕실은 이미 뭐 다 절단 나버렸어요. 그런데도 조선이 안 망했어. 왜 안 망했는가? 안 망한 이유가요. 송광사 같은 각 지방에 살고 있는 지방 거점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조선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려고 하는 강한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안 망한 거예요. 왕실은 이미 다 절단이 났어요. 청나라로 잡혀가고 뭐 난리가 다 절단이 났어. 그렇지만 이 나라 안에 온갖 백성들은 절단이 났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해. 우리는 조선을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IMF 때도 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국가가 빚을 못 갚아가지고 국가 차원에서는 절단 나버렸어. 절단 나버려. 절단 나버렸는데 국민들이
국가가 절단 났다는 것을 자존심이 있나 이거 절대 안 받아들여. 이거 반드시 국가를 바로 세워야지. 국민들이 안 받아들이고 IMF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 안 하고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서 그걸 극복해 나가니까 극복되는 거예요. 극복이 돼. 과테말라니 뭐 베네수엘라 지금 보세요 국가들. 그래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보고서 이 내용이 약간의 수치스러운 내용이구나. 무슨 국가에 무슨 뭐 불상에다 저렇게 짜지락지럽게 뭐 주상전하 뭐 왕비전하 뭐 이런 말만 써가지고 이러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이것이 당시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백성의 어떤 굳은 정신이고 결이고 그러했고 이 결의를 바탕으로 해서 조선이 유지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궁실, 궁실과 종실, 궁실은 궁궐 안에 있는 거고 종실은 뭐 이씨들 뭐 이런 종실이죠. 모든 궁실과 종실이 각기 안녕하고 문무백료가 문관과 무관의 그 백료 모든 관료들이 지인 충량해라. 모두 다 충성스럽고 어질기를 바란다. 나도 송광사에 상냥문도 많이 쓰고 어디 절에 상냥문도 쓰고 어디 뭐 이런 것 저런 거 많이 해봤는데 나는 이런 글은 안 써요. 부끄러워서 나는 안 써. 부끄러워서. 근데 옛날 분들은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선왕, 선후, 돌아가신 왕과 돌아가신 왕후, 조종, 열위, 조종, 이거는 왕실이라는 말이죠. 왕실의 열위, 역대 돌아가신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선가, 그 돌아가신 뭐 영혼들, 이런 분들은 각각 선망 부모 10명령가 우리 절에도 제사 지낼 때 10명령가 쓰죠. 지금도 이 돌아가신 선망 부모 이건 망자입니다. 돌아가실 망자 이 망할 망자 이렇게 망자 이렇게 했는데 선망 부모 10명령가 그 다음에 전망 장졸 이것도 망자예요. 전쟁에서 죽은 장졸 등이 구생 정찰 모두 다 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란다. 에? 그러니까 송광사를 지을 때 나라를 지키려다가 아니면은 뭐 선량한 시민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많은 이런 분들이 전부 정토 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란다. 뭐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견재불연후 정토 세계 친견재불 정토 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고 친견재불 친견한다는 말은 아련한다는 말이죠. 모든 부처님을 아련하고 난 후에 무변법계 원하건대는 무변법계의 유식함령 모든 생명인들 느낌을 알아차리는 모든 것을 갖다가 유식함령이라고 그럽니다. 유식함령 이런 것들이 빠르리 벗어난다. 고해를 벗어나서 경등굴지라 부처님의 세계에 오르기를 바란다. 뭐 이런 내용들로 이 불상이 이런 바람으로 불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내가 아까 신익성 얘기를 잠깐 했는데 신익성이라고 하는 분이 소현세자가 정묘호란이 일어나니까 그 소현세자를 데리고 전주로 피신온 분이 신익성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신익성의 할아버지 아버지는 다 영의정을 지냈던 분입니다. 신익성의 그 아버지 할아버지는 이제 이분이 어려서 아주 총명했고 어려서 6살 때 대학을 읽고 이랬다는 분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왜 그렇게 천재들이 많았는지 뭐 사람도 빨리 죽었지만
아무튼 뭐 천재들이 많아요. 그래, 신익성이를 본 사람, 신익성이 아버지가 신흠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선조 때 영의정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 신익성이가 하도 글을 잘하고 총명하고, 어린 아이인데도 사리분별이 똑똑하니까, 3대에 영의정이 나오겠다. 이래 했어요. 그런데, 선조가 신음의 아들이 하도 똑똑하다는 말을 듣고 신익성이가 12살 때 자기 딸 정숙공주라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면 부마가 되면 관직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부마가 되면. 그래가지고 신익성이는 인생이 어그러져 버렸어요. 인생이 어그러지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제 선조의 입장에서 왕실, 종실을 지켜내고 종실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앞장서서 해결하고 한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신익성 이분은 뭐 지금 남아 있는 거 문집도 많이 남아 있고요. 지금 남아 있는 신익성의 글씨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예라고 그래서 붓글씨 쓰는 것을 천시했어요. 붓글씨를 잘 쓰고 이런 것은 양반이 할 일이 아니고 반상의 뭐 관직자들이 할 일이 아니다. 그거는 중인들이 할 일이다 해서 붓글씨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물론 뭐 한석봉 같은 사람도 있고 뭐 있지만 그 중시 안 했어요. 그런데 그걸 깬 사람이 누구냐면은 조선의 선조입니다. 선조. 조선의 선조가 붓글씨를 잘 썼어요. 붓글씨를. 조용하게 앉아서 늘 붓글씨를 잘 쓰는 거예요. 조선 선조가 붓글씨를 잘 쓴 것이 어떤 글씨체냐면은 송설체라고 하는 글씨입니다. 송설체. 글씨체가 뭐 왕이지체가 있고 구양순체가 있고 뭐 안진경체가 있고 송설체가 있고 이런데 그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글씨 유행이 바뀝니다. 송설체 글씨는 어디가 있냐면은 여러분 위봉사에 가면은 그 위봉사 법당 그 향 좌측에 뭐 요사체 같은 집 하나 있죠. 거기 주련의 글씨가 그게 송설체입니다. 그 글씨가 송설체 글씨를 아주 잘 썼어요. 그런데 신익성이도 송설체 글씨를 아주 잘 썼어요. 송설체 글씨를. 이분이 당대에 신익성이만큼 그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 인조를 모시고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삼전도에 가서 구력 쪽으로 화평을 맺고서 내려왔는데 청나라에서 요청하는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뭔가 청태종의 업적이 대단히 위대하다는 칭송의 비를 하나 당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했던 그 자리에 세워라 이랬어요. 그게 유명한 삼전도비입니다. 삼전도비. 지금 서울에 가면 삼전도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삼전도비는 중국말로도 돼 있고요. 만주말로도 돼 있고 몽고말로도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비문을 누가 지을 건가? 비를 쓰려면 비문을 지어야 되잖아요. 비문을 짓고 비문 지은 거를 붓글씨로 누군가는 써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그거를 이제 석공들이 가서 이제 이렇게 쪼아서 이제 그 비에 새기는 이제 세 가지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삼전도 비를 세우려고 그럴 때 아무도 삼전도 비에 비문을 안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쓰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뭐 어떻게 돼서 당시에 이제 한성 부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성 부윤이 그 글을 썼어요. 그걸 이제 만주말은 만주말로 번역은 이제 또 만주 사람, 만주어 잘하는 사람이 하고 몽고말로 번역한 것을 몽고를 잘하는 사람이 번역을 하고 그래서 했어요. 글은 지었어요, 이제. 붓글씨를 써야 되는 거예요, 붓글씨. 붓글씨를 써야 되는데 제1타로 추천이 된 사람이 신익성이에요. 신익성. 그러면 신익성이 그 글을 써야 되는데 신익성이 글을 안 쓰는 거예요.
신익성은 소현세자가 심양으로 볼모로 인질로 끌려갈 때 신익성이도 함께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소현세자가 이제 뭐 자기 이제 자기로 보면 이제 고모부니까 어떻게 그 청나라 관료들한테 얘기를 잘 하고 해가지고 신익성이는 심양에서 3년만 있고 다시 돌아왔어요. 이 사람은 청나라에 대해서 만주족들에 대해서 아주 그 가슴 깊은 그 원한 같은 게 있어요. 신익성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 글을 절대 안 쓰죠. 그 글을 안 써. 그래가지고 인조에 아주 미움도 받고 그랬어요. 인조의 미움도. 그래도 안 썼어요. 나중에 이제 이분이 나는 몸이 아파서 못 쓰겠다. 나는 눈이 어두워져서 못 쓰겠다. 맨 그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어디 글도 쓰고 했다는데 왜 이거 쓸 때만 눈이 안 좋고 이거 쓸 때만 몸이 아프나 써라 이래도 안 쓰는 거예요. 이분하고 가장 가깝게 교류했던 분이 누구냐면 김육이라는 분이 있어요. 김육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인조 때 영의정을 했던 분인데 이분도 광해군이 이렇게 폐비를 시키려고 지금 그 덕수궁 쪽으로 이렇게 폐비를 시키려고 그러니까 그걸 반대했어요. 폐비에 반대했어. 그러니까 광해군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경기도 가평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유배를 가 있었는데 당시 신익성도 폐비하는 것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했어요. 광해군한테. 그러면은 신익성의 부인이 아까 내가 정수공주라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이제 의빈 김씨한테서 태어난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 광해군 그러면은 광해군은 자기 부인하고는 이복 오빠예요. 광해군이. 그런데 광해군이 똑똑하고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왜 굳이 그걸 폐비까지 시키면서 원성을 살려고 그러나 해가지고 신익성이 끝까지 반대해요. 나중에는 신익성이 관직이 전부 박탈돼 버렸어요. 네. 관직이 전부 박탈되고 서민이 되었어요. 서민이. 그래 궐 밖으로 쫓겨나서 살았어요. 궐 밖으로. 그래 나중에는 이분이 가서 사는 데가 어디였냐면 경기도 가평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거예요. 요즘에 가평은 서울에서 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 쫙 가면은 1시간이면 가버리지만 예전에는 가평을 가려면 이게 쉬워요. 가평이. 한강도 건너야 되고 이게 복잡하고 멀고 광진나루에서 건너가지고 이 복잡한 가평에 가서 사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김육이라고 하는 분도 거기 귀양 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하루는 김육이라고 하는 분도 이제 나중에 인조가 반정을 해서 인조 반정이 돼서 다 이제 복권되고 신익성도 복권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귀해서 대동법 이런 것도 시행하고 이랬던 분인데 김육이라고 하는 그분도 거기에서 이제 유배를 가가지고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가서 보니까 자기는 그래도 왕족이라고 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는 않아요. 그쪽 가서도. 왕족이니까. 또 신익성의 부인이 옹주이기도 하고 이분이 덕을 많이 베푸는 거예요. 덕을. 남한테 주기를 좋아해. 여러분은 붙들고 자기 입속에다가 꿀꺽 삼키는 걸 좋아해요? 남한테 주는 걸 좋아해요? 그 두 가지 중에 사람으로서 절대
꿀꺽 삼키는 것보다 남 주는 것을 좋아하면 안 돼요. 남 주는 걸 더 좋아해야 돼요. 남 주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자기가 삼키는 것을 덜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요, 친구가 있고 해서 이겨낼 수 있어요. 예. 그 신익성의 부인도 그랬어요. 집에 나만 아는 게 없어. 있기만 하면 갖다가 누구를 줘버려요. 그래, 신익성하고 많이 다투기도 하고 자기 부인한테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기도 하고 여러 차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평에 폐비에 반대다가 가평으로 쫓겨가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자기 부인이 퍼다 줬던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가평에 가니까 도성 안에 살던 때보다 더 윤택하게 살아. 도성 안에 있을 때는 자꾸 갖다 줘가지고 별로 남은 게 없는데 거기 가니까 줄 때는 없고 들어오는 것만 많은 거예요. 도성 안에 살 때보다 더 잘 살아. 신익성이 김육을 찾아가 봤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아. 집이라고 부엌 한 칸에 방 한 칸 가지고 살아. 그런데 이 양반도 양반이니까 방 한 칸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사랑방도 필요하고 사랑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그러니까 방 한 칸 사랑채를, 아니 방 한 칸 안방을 나눠 가지고 아랫목은 안채로 쓰고 막아가지고 방 한 칸, 옛날 서울 그 집이 얼마나 커요? 요즘같이 집이 크지도 않은 집을 절반을 막아가지고 절반은 안방을 쓰고 안채를 쓰고 하나는 사랑채를 쓰고 그렇게 살고 있어. 그랬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이 김육이라고 하는 분이 그래도 동양이가 오셨다고, 호가 동양위예요. 동양이가 오셨다고 나가가지고 어디서 구했는지 삶은 돼지고기하고 막걸리를 가지고 와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익성이 그거를 같이 김육하고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마셨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 집에 아들이 태어났어. 김육하고 신익성이는 방 한 칸 막아서 윗방 사랑채에서 돼지고기에 막걸리를 먹고 있는데 김육의 부인은 절반 방 아래칸에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신익성이 황망해가지고 내가 이거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김육이 아니 대감께서 우리 집에를 오시니 이렇게 경사스럽게 아들을 낳았는데 이거를 황망하다 하시고 집을 떠나시면 어찌하십니까? 하루 유하시고 내일 아침에 식사를 하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신익성이 나도 일전에 딸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그러면 이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결혼을 시킵시다 해가지고 우리 결혼을 시켰어요. 그때 그 김육의 그 아들이 그 효종 때 그 과거 시험 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 해가지고 전부 장원을 했어요. 전부 장원을. 김육이 몸 관리 잘하고 그래서 김육은 환갑까지 살았어요. 환갑까지. 김육이 신익성보다 나이가 9살이 많아요. 환갑까지 살았어요. 환갑날이 됐는데 며느리가 안 와. 며느리가 누구요? 신익성의 딸이잖아. 며느리가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시아버지 환갑이니까 축하하러 와야 되는데 안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의아해 하는 거예요. 천하의 효부로 알려져 있고 아버지하고 어머니, 아니 그 두 아버지 간에 그런 깊은 관계가 있고 그래서 맺어진 사이라고 해서 아주 사람들한테 다 칭송되는 그런 관계였는데 며느리가 환갑인데 안 와. 나중에 해가 저무니까 동양이 신익성하고 같이 오는 거예요. 동양이 신익성하고 자기 친정 아버지하고 같이
근데 그때 올 때 뭐를 가지고 오는가? 돼지 통돼지를 삶아가지고, 어? 돼지 통돼지를 삶아가지고 술 한 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 삶은 돼지하고 막걸리 이것이 인연이 돼서 이렇게 가문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 후로요 조선에서는 어떤 풍토가 생겼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통돼지 삶아가지고 막걸리 마시는 풍습이 생겨났다고. 요즘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요? 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나도 어려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통돼지를 삶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걸리가 이렇게 먹어. 그렇게 하면 빨리 죽지도 않고 오래 살고 공부도 잘하고 과거에도 장원급제하고 뭐 모든 사람한테 다 부러움을 사는 그런 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볼 거는 봐야지. 에? 어디 글씨? 삼전도 비문. 삼전도 비문은 비문 글씨를 이제 삼전도 비문 글씨를 안 써가지고 신익성이 인조한테 아주 그 미움을 샀어요. 미움을 근데 끝내 안 써요. 끝내 안 써. 끝내 안 쓰고 삼전도 비 글씨는 이경석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어쩔 수 없죠. 현직의 관직자들이 쓸 수밖에 없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뭐 국사 편찬을 다시 한다 그래가지고 국사 교과서 다시 썼잖아요. 당시 국사 교과서 집필을 누가 그걸 하려고 그래요? 다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걸 맡은 사람이 누구요? 국사 편찬의 위원회 사람들이 그걸 썼잖아요. 국사 편찬의 위원회는 정부 기구니까 정부에서 쓰라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이경석이라고 하는 분도 당시 한성부의 판윤이었어요. 한성부의 판윤. 한성부의 판윤 그 말은 요즘으로 보면 서울시의 뭐 국장 뭐 요 정도 되는 직이에요. 어쩔 수 없죠. 직위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안 쓸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썼어요. 네. 여러분은 앉아있지만 나는 서 있었더니 여기가 신익성의 가계도입니다. 선조의 부인이 의빈 김씨도 있고 뭐 이제 또 있어요. 그런데 선조의 의빈 김씨의 의빈 김씨의 자손이 이거 잘 못 그려가지고 이게 복잡하게 됐는데 의빈 김씨가 아들 넷을 낳고 딸을 6을 낳았어요. 의빈 김씨가. 이 의빈 김씨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 정원군이라는 사람이 있고 정원군의 자식이 인조예요. 인조. 정원군의 아들이 인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조가 왕이 될 때 아까 내가 또 반복이 되지만 적당히 멍청해야 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미한 가문이다 보니까 이렇게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 대웅전의 붓글씨로 대웅전이라고 하는 글씨를 쓰는 분이 의창군 이광이라는 분입니다. 의창군 이광. 의창군 이광도 선조하고 의빈 김씨 사이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이 의창군. 그리고 신익성의 부인은 이 정숙옹주예요. 이런 관계 속이었고, 그 다음에 소현세자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의 부인이
세자빈 강씨라고 그랬죠? 세자빈 강씨인데 세자빈 강씨는 신익성의 누이하고 이 관계 속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그 집안 사람. 이런 관계가 있다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우리 송광사 그 사적비인데요. 이 사적비 글씨를 사적비 글을 지은 분이 동양이 신익성이다. 동양이 신익성이 사적비 비문을 지었는데 사적비 비문을 동양이 신익성이 그냥 벌로 지은 게 아니고 정묘호란 때 소현세자를 모시고 전주에 왔다가 그때 송광사하고 인연이 돼서 지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의창군 이광이라고 하는 분이 동양이 신익성이 지은 비문을 여기다 글씨를 썼어요. 글씨를. 끝나고 나서 점심 먹고 한번 가서 보세요. 동양이 신익성이 글씨가 어떤가, 송설체라고 하는 글씨가 어떤 글씨체인지 가서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의창군 이광 이분의 글씨가 이렇게 대웅전이고 여기에가 써져 있어요. 의창군 광 이렇게. 네. 지금 이 글씨를 보면요, 대웅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대웅전 글씨를 워낙 많이 보셨는데 전국에 이와 똑같은 형태의 대웅전 현판이 많이 있어요. 송광사의 이 글씨를 복각해서 건 겁니다. 송광사의 이 글씨를 복각해서 보면 글씨가 날렵해요, 딱딱해요. 날렵하죠. 송설체는 글씨가 날렵합니다. 날렵해. 여기 이렇게 활발하게 착착 이렇게 착착. 네? 느껴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따가 이 사적비에 가서 글씨를 봐도 이 사적비에도 글씨가 날렵하게 글씨가 착착 써져 있습니다. 위봉사 여러분들 주련 글씨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주련 글씨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글씨도 굉장히 날렵합니다. 우리 대웅전의 주련 글씨는 날렵해요? 안 날렵해요? 안 날렵해요? 내가 대웅전이라고 하는 그 글씨가 날렵한 송설체여서요. 송설체가 아닌 것으로 주련을 걸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야 좀 이렇게 다양한 어울림이 있겠다 싶어서 대웅전의 글씨를 그 예서체로 글씨를 썼습니다. 그리고 계속 여기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 예. 끝나버려. 네, 빠른 속도로 좀 보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게? 후령통. 자,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본래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빨리 하려고 그래도 잘 안 돼. 자, 보세요. 이 숭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명나라 마지막 황제의 연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숭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남한산성에 침입해 왔던 청나라 태종 이더의 왕인데 이분의 연호고 그때 이게 1641년입니다. 1641년 6월 29일 날 불상을 조상해서 이제 건다하면서 시주자들을 이렇게 쭉 써놨어요. 서가모니 부처님, 약사열의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에서 나온 시주 목록 이거는 전체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네, 정확하게 뭐 한 건 4m 정도 되게 길어요. 거기에 불상 시주했던 사람들 이름이 낱낱이 다 거기에 나오는데 여기에 있던 첨지하고 동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조선시대 직관의 일입니다. 직관이면 요즘은 뭐 차관급, 뭐 이사관급, 부이사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직관에 대한 겁니다. 이 첨지라고 하는 직관은 정삼품이면 높죠. 정삼품이면은 지금으로 보면은 중앙기구의 국장급에 해당되는 직입니다. 이 첨지가 동지는 종이품이니까 한성부의 부윤이 영의정 이런 분들이 정일품이고요. 그 다음에 육조의 판서 이런 분들이 정일품 바로 밑에 종일품이에요. 그 다음에 정이품 이런 것들이 그 밑에 해당하는 전랑직들 이런 분들이 정이품인데 그 다음이 종이품이 동지입니다. 동지 이것이 전라북도의 행정체계로 보면은 동지 정도 되면은 뭐 부지사 이 정도 될 거예요. 부지사. 그 정도 되는 직함입니다. 여기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조상하는데 대시주, 큰 시주는 첨지였던 뭐 정삼품 배설인 김어린이라는 분인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써졌어요 이게? 읽어져요? 이게 양주라고 써졌는데 양주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뭔 말일까? 내외분 이런 말입니다. 내외분. 네. 이 첨지 김어린의 내외분 이분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렇게 조상할 때 이래 뭐 냈다는 뭐 시주를 했다는 분이고 거기에는 이제 뭐 동지였던 김연손 내외분, 김천복 내외분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비구였던 수완비구, 뭐 승실비구, 의초비구, 신학비구, 이릉비구 이런 분들도 복장경 부처님 안에 복장을 하는 그게 복장에 넣는 경전을 크게 시주하신 분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조바심 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는 당시 이제 사중에 살고 있었던 많은 직임자들이 나옵니다. 선덕, 노덕이라는 연세에 드신 노스님 뭐 이런 정도의 의미고요. 증명, 이 불사를 증명하신 분, 뭐 홍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홍인이라고 하는 이 스님은 진묵 스님을 말합니다. 진묵 스님. 여러분 진묵 스님 들어보셨죠? 근데 이때 진묵 스님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도 진묵 스님을 증명으로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 불사를 종결짓기 전에 이 불사를 시작할 때 진묵 스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이 불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진묵 스님은 1636년에 돌아가셨어요. 이 글은 1641년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래도 증명에다가 진묵 스님을 그대로 들여놓았고요. 지전이라고 하는 것은 법당을 이렇게 낱낱이 법장들을 관리하는 분이고 이거는 화원, 법당을 지어놓고 법당에 이렇게 그림 그리고 뭐 불화를 그리고 탱화를 그리고 그런 거 했던 분들. 아까 개금을 하는데 뭐 30여인을 초청했다 그랬잖아요. 뭐 이런 분들이 화원에 해당되고요. 별좌는 이 일을 해 나가는데
잔잔한 것들을 다 이렇게 서포트해 주는 분들, 지원해 주는 분들 이런 분이고, 공양주. 요즘에 이제 절에는 이제 공양주가 다 보살님들이 하는데 전에는 공양주가 다 스님들이요. 스님들이 공양주 하는 거예요. 서양의 그 수도원에 가보면 수도원에는 공양주가 보살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 다 수사님들이 해요. 지금도 공양주. 그 다음에 연화. 연화라고 하는 이 말은 화주 말입니다. 화주. 어디 가서 이렇게 시주를 구해오는 사람들, 이걸 연화 그리하고, 그때 당시 주지는 응호라고 하는 스님이었다. 응호. 집사라고 하는 것은 사중의 일머리를 총체로 책임지고 운영해 가는 분을 집사라고 합니다. 요즘에도 집사라는 말 쓰죠? 예? 예, 요즘에도 집사라는 말 씁니다. 도감이라는 말도 이제 절에 많은 일들, 특별하게 여기에 있는 집사는 절의 전반적인 것을 책임져 가는 사람이 집사고, 여기 이 도감은 이 불사, 대웅전에 부처님을 조상하는 그 일을 책임지고 끌어가는 사람을 도감이라고 그러고, 지사라고 하는 것은 지사라고 하는 말도 절의 주요 소임인데, 이 집사라고 하는 저 말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리고 이 불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 가장 최고의 책임자는 누군가? 사라고 하는 것은 받았다는 말입니다. 어디로부터 받았다? 국가로부터 받았다는 말이에요. 국가로부터 뭐를 받았어? 뭐를 받냐? 보은천교. 은혜에 보답한다는 말이죠. 서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한 역대 3세 제불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말이고, 천교라고 하는 것은 널리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드러냈다. 원조, 이건 호고요. 둥글원 비칠조, 두루 비친다는 말이고, 국일도 대선사, 대선 대공덕주, 국일, 나라의 하나뿐인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그런 공덕주, 이 뭐예요 이게? 각성, 이 배감 각성 스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배감 각성 스님의 부도가 우리 저기 부도전에 있는데, 그 각성 스님이 이 불사를 총체적으로 책임을 졌던 그런 분입니다. 해인사에 가면 국이람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이람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해인사 가서 국이람에 가가지고 내가 각성스님 그 진영을 좀 한번 보려고 왔다고 그러니까 국이람에 있는 스님이 각성스님 진영 없는데요 이래. 각성스님 진영 없는데 그래. 아니 왜 각성스님 진영이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우리 맨날 와서 보고 그랬는데 왜 없다고. 아니 없어요. 그래. 아 진짜 없어? 우리 절에는 벼감스님 진영밖에 없는데요 이래. 이해돼요? 그러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에 와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각성스님 부도 좀 보러 왔다고. 우리 절에 각성스님 부도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에? 각성스님이 그러한 분이다. 이렇게 시주자 목록을 죄다 적어서 그렇게 쭉 연결을 해놨는데 그게 글쎄 한 4~5m는 될 것 같아요. 그게 그거 우리 송광사가 갖고 있는 중요한 문화재인데요. 이렇게 쭉 써져 있어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써져 있어요. 계속. 내가 여러분들하고 송광사 대웅전에 있는 삼존불 탱화에서 나온 부처님의
복장문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벌써 1시간 45분, 5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나는 시간이 10분, 5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여러분은 뭐 시간이 많이 지루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내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송광사 부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걸 또 사람은 어쨌든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알지 않고는요, 자기 내 가슴 속에서 이렇게 모티베이션이 안 일어나요. 알아야 동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선법이 됐든 불선법이 됐든 알지 않고서 어떻게 동기가 일어나요? 알아야 되는 거고요. 정확하고 분명하게 아는 것에서 불교가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끊임없이 정진하시고 또 좋은 또 강의 또 기획해서 또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